제가 운전하는 버스가 평소와 다름없이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보따리를 든 할머니 한 분이 내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쫓겨났어. 그 말을 그냥 보낼 수 없어 하룻밤 우리 집에서 묵으시라며 집으로 모셔갔죠. 현관문을 열던 아내가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이제 제 나이 62, 운전대를 놓은 지도 한참이 지났네요. 매일같이 버스 노선을 따라 도시를 누비던 그 시절이 요즘은 마치 오래된 영화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희미해져야 할 기억인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만은 잊히질 않습니다. 드디어 종점에 도착해 한숨을 내쉬고 있었죠. 붐비던 차량 안에는 어느새 승객들도 다 내리고 불 꺼진 종점의 다른 차량들을 보며 혼자 가만히 차량 안에서 기억을 더듬고 있던 때였고요.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차량 안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분명히 모든 승객이 내린 걸 확인했던 것 같은데 인기척이 느껴지니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죠. 거기 할머니, 아직 안 내리시고 뭐 하세요? 종점이에요. 그때 들려온 그 목소리는 아주 기운 없고 초라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도대체 그날 종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시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버스기사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시내버스를 운전했고 하루하루 성실히 달리는 사람이었죠. 할 수만 있다면 버스 운전을 더 오래도록 하고 싶기도 했고요. 그러나 늘 그렇듯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더군요. 허리 통증이 몇 년 전부터 시작되어 어떤 날은 식은땀이 날 정도로 아팠거든요. 처음에는 다들 이 정도 아픔은 느끼고 사는 거라며 그냥 무시하고 넘겼지만 나중엔 다리에 감각이 없어질 때도 있을 정도로 고통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통제 없이는 차량 운행이 힘들 정도인 날도 있었고요. 나름 준비 운동을 하며 몸을 푼다며 움직여 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저의 그런 허리 상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기사님,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쉬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도 스스로 인정할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허리 통증은 젊을 때 당한 사고 후유증이었기에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저도 알았거든요. 조금 젊을 때 어떻게 해서든 버텨봤지만 나이가 드니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요. 그 사고가 엄청 커서 자칫 제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도 평소처럼 이른 새벽 첫 차를 몰고 있었어요. 어둠이 막 거치려던 그 시간, 안개가 자욱하게 낀 도로 위를 달리던 중이었죠. 아직 출근길 차량도 많지 않아 도로는 한산했고요. 그런데 저 멀리서 무언가가 갑자기 나타나 제 앞으로 달려오는 게 보이더군요.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꽉 밟았지만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정면 충돌.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화물차가 갑자기 차선을 이탈해 제 쪽으로 돌진해온 겁니다. 핸들을 틀 겨를도 없이 그대로 들이받쳤고 제 몸은 운전석에서 꽉 묶인 채로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냈죠.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짙은 안개 속을 떠도는 것처럼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았어요. 의식 저편에서 자꾸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고 어딘가 아프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게 정확히 어디인지조차 감이 오지 않았죠. 그러다 아주 천천히, 정말로 천천히 뭔가 무겁게 짓누르던 어둠이 조금씩 걷히더니 눈꺼풀이 스르르 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눈을 떴는데 처음 마주한 건 하얀색 병실 천장이었어요.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르듯 들어왔고, 그제야 이게 꿈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병원에 있구나, 어렴풋이 현실이라는 감각이 찾아왔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 몸이 왜 이토록 낯선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팔을 조금만 움직이려 해도 묘하게 안 따라주는 느낌이었고, 특히 허리 아래는 감각이 거의 없다는 게 실감이 안 났으니까요. 그러다 불현듯 숨이 막힐 만큼 강렬한 통증이 허리를 타고 번졌습니다. 말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더라고요. 허리뼈 하나하나가 산산이 부서져서 안에서 마구 굴러다니는 느낌이랄까. 정말 그대로 누워서 울부짖고 싶을 만큼 끔찍했죠. 그런 저에게 다가오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척추 일부가 함몰됐고 디스크는 완전히 파열됐습니다. 게다가 좌골신경이 눌려 있어서 하반신 감각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에서 느끼던 고통보다도 앞으로 제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훨씬 더 깊이 아프게 밀려왔습니다. 내가 다시 걷기는 할 수 있을까?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있는 걸까 하고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7, 이제 막 결혼식을 올리고 첫 아이가 찾아와 아내 뱃속에서 심장을 뛰고 있던 시기였기에 포기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젊음이라는 이름에 기대어 아내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있던 그때 불쑥 찾아온 사고는 제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부상이야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더라고요. 병원에서 깨어난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눈을 깜빡이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진짜 지옥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 저에게 의사 선생님께서는 더 절망적인 말씀을 하시더군요. 허리와 골반, 다리까지 복합적으로 골절됐습니다. 수술하긴 했지만 움직이려면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의 재활이 필요해요. 그것도 재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신다는 전제에서요. 그러니 환자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내 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자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더라고요. 생존에 관련된 모든 치료를 마치고 재활병원에 입원한 첫날, 간호사분이 제 몸을 일으켜 세우려다 실패하는 그 순간부터였죠. 저는 그대로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순간 제 자신이 사람도 아니고 짐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무기력하고 창피하고 무엇보다 저만 바라보는 아내를 보기가 힘들었어요. 아내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와 제 손을 꼭 잡아줬지만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재활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근육은 다 빠져서 다리는 가늘어지고 감각은 무뎌졌으니까요. 제 몸을 치료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뼈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죠. 물리치료사와 함께 보조기를 착용하고 몇 걸음 걷는 것도 처음엔 코피가 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매일 땀은 비 오듯 흐르고 다리에 감긴 붕대는 고통을 눌러주기는커녕 끊임없이 제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팠지만 내가 다시 걸을 수는 있을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제일 아팠습니다.
그래서 가장 괴로웠던 시간은 밤이었고요. 병원 불이 꺼지고 복도에 간헐적으로 들리는 바퀴 소리 속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다 지쳐 잠이 들면 꿈속에서는 사고 나기 전처럼 멀쩡하게 뛰고 웃었죠. 하지만 그 꿈에서 깨고 나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저를 조롱하더군요. 그런 나날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 제 손을 잡고 흐느끼던 아내의 얼굴,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운전대를 잡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하루하루 버티게 만들었거든요. 어느새 재활을 받으며 겪는 통증에 익숙해지고 진통제를 챙겨 먹는 게 일상이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스스로 휠체어에서 일어서는데 성공했습니다. 걷는 법을, 계단을 오르는 법을, 넘어지지 않는 법을 하나하나 다시 배워야 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저는 다시 버스 운전석에 앉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아내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버스 운전석에 앉아 처음 시동을 걸던 날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고요. 하지만 운전석에서 바라보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거리와 정류장, 승객들의 발걸음은 모두가 저에게 넌 아직 살아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렇게 겨우 되찾은 일상이라 몸은 여전히 완전치 않아도 통증이 남아있어도 저는 그 자리를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기적 같았고 그 버스 안에서 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실감했으니까요. 그렇게 힘들게 다시 태어나서 왜 버스 운전에 집착했냐고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버스를 타면 저를 낳아준 부모라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했던 어린 날의 제 꿈이요. 사실 저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를 낳아준 부모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육원에 저를 두고 갔더라고요. 두 돌을 간 넘기고 보육원에 입소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저처럼 어린 나이에 입소한 아이들은 입양이 되기도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는 입양도 되지 않았어요. 어떤 친구들은 파양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는 그러지도 않았죠. 저에게는 보육원이 집이었고 보육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가족이었고요. 하지만 그 집과 그 가족들은 저를 보호해주지도 사랑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삶은 말 그대로 생존이었으니까요.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정이 오가고 따뜻한 품이 있는 가정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하는 곳이었어요. 어릴 땐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셨는데 그 말과는 달리 왜 어떤 친구만 유독 선생님한테 예쁨을 받는지 말이죠. 그리고 어떤 친구에 속하지 못한 아이들은 왜 늘 혼나고 벌을 받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왜 저는 늘 후자였는지도 모른 채 혼이 나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저도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분명 보육원 안에 있는 장난감인데도 다른 애들 거라면서 왜 마음대로 만지냐고 손등을 찰싹 때리던 선생님의 손바닥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게 말이죠. 그 생각은 저를 수시로 괴롭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게 했어요. 우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었습니다. 혹시라도 울음소리를 들키기라도 하면 귀찮게 군다며 선생님은 짜증을 잔뜩 내면서 불이 꺼진 방 안에 저를 혼자 세워두곤 했거든요.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그 시간이 제 안에 차곡차곡 쌓였죠.
그리고 그렇게 쌓인 어둠은 나중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 갈 때도 유독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일단 보육원에서 사는 아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다르게 보거든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안 됐을 때 한 아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너 진짜 엄마 없어? 그럼 너 진짜 고아야? 부모가 있는 아이에게 듣는 그 말이 그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오히려 그 아이에게 묻고 싶었죠. 너는 정말 너를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어? 하지만 저는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 항상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고 엄마는 외국에 있고 아빠는 일 때문에 멀리 살아서 잠깐 보육원에 맡겨진 거라고요. 하지만 그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아 들키게 되었죠. 그래서 명절이나 무슨 기념일, 크리스마스 같은 날들이 제일 싫었어요. 정말 부모님 사정 때문에 보육원에 맡긴 친구들이 부모님 손잡고 외출을 하는 날이 바로 그런 날들이었거든요. 남겨진 다른 아이들은 예쁘게 차려입고 외출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멍하니 마당에 서서 남은 음식 냄새와 텅 빈 방만 마주해야 했고요. 그때 세상엔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는 걸 알겠더군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끝끝내 저는 의지할 곳을 찾지 못했고 중학생이 되고 나서야 조금씩 마음의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어요. 누구도 제 편이 아니란 걸 너무 일찍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더 단단해지려고 했어요. 울지 말자, 기대지 말자, 혼자 살아남자, 반복적으로 되새기면서요. 그렇게 저는 철이 들었고 다른 아이들이 꿈을 꾸던 나이에 저는 현실과 타협하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했던 꿈이 하나 있었고요. 바로 버스 기사가 되는 것이었죠. 왜냐고요? 버스는 어딘가로 데려다 주잖아요. 가야 할 곳이 없던 저에게 그건 희망처럼 보였거든요. 누군가를 태우고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다면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던 버스 기사가 됐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혹시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 저를 낳아준 사람들을 찾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죠. 그랬기에 사고를 겪고도 저는 버스 기사 일을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물론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종점에서 그날 저는 결국 멈춰설 수밖에 없는 제 스스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시금 제 몸에 시련이 찾아왔고 이번에도 또 저는 싸워야 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임에도 회사와 약속한 퇴직에 한 달 남짓 남은 어느 날 밤이라 매일이 아쉬워 막차 시간엔 홀로 한숨 지었고요. 그날도 얼마 남지 않은 버스 운행에 대한 아쉬움을 잔뜩 지닌 채 막차를 몰고 종점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시간, 버스 안은 텅 비다시피 했었죠. 종점에 도착할 때까지 몇 정거장은 하차벨도 울리지 않았고 듬성듬성 보이던 승객들도 하나둘 내렸기에 어느새 저 혼자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기척이 느껴져 사이드미러를 슬쩍 보는데 맨 뒷좌석에 웅크린 실루엣이 보이는 겁니다. 작고 구부정한 어깨, 두 팔로 품을 꼭 감싸 안은 채로 앉아있는 모습이었죠. 누가 봐도 연로하신 노인이더라고요. 처음엔 잠이 드신 건가 싶어 조심스럽게 큰 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종점이에요. 이제 내리셔야 해요. 제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드신 할머니는 마치 세상 모든 피로가 얹힌 표정이셨죠. 주름진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품에 안긴 가방은 무거워 보였고요.
그런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처음 하신 말씀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자식들이 다 나 쫓아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떨림도 원망도 없이 그저 조용하게 느껴지더군요. 마치 무뎌질 만큼 아팠다는 듯이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 같기도 했고 믿기지 않은 현실 같기도 했으니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슬픈 눈빛으로 가만히 바라보시며 다시 말씀하시더군요. 기사 양반, 어디 잠깐이라도 몸두일 데 없을까요? 내가 이 밤에 어디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냥 한 사람의 누군가로서 어떻게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고 싶었고요. 이제 막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는 저였기에 그분의 말이 남일처럼 들리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차 안 난방도 이미 꺼진 상태였고 밖은 비까지 흩뿌리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내리시라며 몰아세운다는 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날 밤 저는 그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버스를 타는 누군가의 목적지는 항상 어디론가인데 그분은 아무데도 갈 수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를 모시고 집 앞에 도착해서야 아내에게 말도 없이 손님을 모셔왔다는 게 떠오르더군요. 가끔 회식을 하다가 동료들을 이끌고 집으로 가면 아내가 항상 말했던 게 생각이 나서요. 손님 모시고 오는 건 좋은데 미리 말 좀 하고 모시고 와요. 나도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살림 다 들키는 것 같아. 그랬기에 아내의 타박이 조금 걱정되기는 했지만 저는 거리낌 없이 할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아는 아내라면 할머니를 모셔온 저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을 알았거든요. 저희 아내는 인심이 좋은 사람이라서요. 갑자기 몰려간 동료들 대접하는 일도 성의껏 해주는 사람이었고요. 아내는 어릴 때 누구든 품어주는 마음을 가지라고 배웠대요. 아내도 저처럼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그 원장님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아내는 보육원 친구들과도 친척처럼 연락하며 지냈어요. 저와는 달리 말이죠. 원장 선생님을 원장 엄마라고 부르며 다들 형제처럼 컸다고 하면서요. 아내는 키워주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초등학생 때 보육원에 갔다더라고요. 처음 보육원에 갔을 때는 친척들에게 버림받아 예민해 있던 아내를 원장 선생님은 여러 번 다독이며 마음을 열게 해주셨답니다. 물론 그 시절 보육원 사정이야 뻔하니 풍족하게는 못하셨지만 할 수 있는 한 아이들에게 모두 나누시려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 원장님과는 보육원에서 나와 독립한 뒤에도 연락하며 지냈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를 만나기 얼마 전에 원장님은 아들이 사는 미국으로 가셨대요. 그때도 연락이 닿는 모든 보육원생들이 모여 송별회도 했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우리 아들도 좀 돌봐줘야 할 것 같아. 평생 우리 아들이 엄마 곁을 맴돌기만 하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거든. 이제는 나도 나이가 많아 전처럼 아이들 돌보는 게 힘들기도 하고 손주 재롱도 보고 싶어서 다 정리하고 가려는데 너희가 눈에 밟힌다. 이제 너엿한 어른들이니까 나 없어도 서로 의지하며 지내라. 알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원장님을 모두 둘러싸고 펑펑 울며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자란 보육원 건물은 지금은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교회가 들어섰지만 가끔 동창회처럼 모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원장님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알려주신 연락처로 아무리 소식을 전해도 답이 없더래요. 원래 원장님 아들이 우리 되게 싫어했거든. 미국에 간 것도
보육원 하느라 자기를 보살피지 않는 원장님이 싫어서였대. 원장님은 그저 우리를 본인 아이만큼 보살피신 건데 그 아들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엄마를 뺏긴 것 같았나 봐.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저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어도 같은 처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내는 저보다 아이를 돌보는 일도 능숙했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 아내 덕분에 저는 어릴 때 비어있던 마음이 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해보기도 했어요. 어릴 때 누구네 집에 가서 놀거나 우리 집에 친구를 불러본 적 없는 제가 아이 아버지가 되어서야 그런 걸 해보게 된 거죠. 그럴 때마다 집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아내는 속상해하기도 했지만 한 번도 제 손님들과 저를 민망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대접을 해줬죠. 그러다 보니 회식 후 저희 집으로 오고 싶어하는 동료들도 많았고요. 그렇게 누군가와 가까이 지낸다는 게 즐거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건 다 아내 덕분이었죠. 아내의 그런 면 때문에 제 삶은 조금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랬기에 제가 그날 그 할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셨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제 아내라면 어려운 어르신을 잘 모셨다고 해줄 거니까요. 단지 조금 마음에 걸렸던 건 제가 퇴직을 앞둔 상황이라 아내가 생계전선에 뛰어들겠다며 자격증 공부 중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믿는 구석에 있던 저는 자신 있게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죠. 제가 퇴근을 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시간까지도 공부하고 있던 아내가 현관 앞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왔어요? 오늘은 조금 늦었네. 허리는 어땠어요? 매일 그렇게 저를 맞아주는 아내의 목소리에 저는 대답했죠. 다른 날보다는 좀 괜찮았어. 저기 그런데 밥 좀 차려줘. 손님이 계신데 오늘 주무시고 갈 거야. 제 말에 놀란 아내가 저를 바라보며 묻더군요. 여보, 미리 연락 좀 주라니까. 그럼 더 잘 차려놨지. 오늘은 누가 오신 거야? 그런 아내에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갈 곳 없는 할머니 한 분이셔. 하루만 같이 계시면 안 될까? 내일 날 밝으면 동사무소라도 모시고 가보려고. 그렇게 대답하는 제 등 뒤로 할머니를 아내에게 소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본 순간 아내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리더군요. 원장님이세요? 아내의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제가 뭘 하기도 전에 아내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기 시작했고 그 할머니는 조심스레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웃으셨죠. 지연이 맞지? 아유, 맞아. 우리 지연이 잘 지냈어? 조금은 부끄러운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할머니를 아내는 와라 끌어안으며 엉엉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마음이 저릿해졌기에 아무도 할머니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그저 할머니를 제 집으로 모셨을 뿐인데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웠죠. 적어도 비를 피할 따뜻한 지붕 아래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그런데 할머니를 보는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고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눈망울이 붉어지기 시작하며 우는 통에 정신이 없더군요. 한참을 울던 아내는 저에게 울먹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분이 여보, 내가 어릴 때 지냈던 고아원의 무지개의 집 원장님이야. 겨우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곧이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세상에 혼자 남겨졌던 그 어린 시절의 아내를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그 원장님이셨다며 울더군요. 그때 너무 춥고 무서웠는데 원장님이 날 꼭 안아주셨어. 넌 혼자가 아니야 하면서 그 품이 엄마 같았어. 그런데 원장님이 왜 여기에? 아내는 흐느끼며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육원을 정리한 뒤 아들이 있는 미국으로 떠나셨다가 그 후로 소식이 끊겼다는 그 원장님이 갈 곳이 없다고 하셨다는 게 의아하더라고요. 원장님이 미국에 계시다는 생각에 보육원생 그 누구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런 원장님이 이제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세상 속에 홀로 남겨져 제 버스에 앉아 계셨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치신 할머니, 아니 원장님께 어떻게 된 일인지 묻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원장님을 쉬게 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있는 창거리로 상을 차려 식사를 하시게 한 후 이부자리를 펴서 원장님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말없이 원장님 곁에 누워 오랜 세월 못다한 인사를 전하듯 손을 꼭 잡고 잠들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원장님은 별 말씀 없이 아내가 하는 대로 조용히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용한 거실 한켠에서 두 사람이 잠든 안방을 바라보며 운명이란 것이 참 기적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사람과 그토록 외로웠던 사람이 이토록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기적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원장님을 다른 곳에 모시지 않고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원장님의 마음이 다치실까 싶어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병원에 모시고 가서 아프신 곳은 없는지 진료를 받는 것 외에는 외출도 삼갔고요. 병원에서는 원장님의 몸 상태가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랜 시간 자신을 돌보지 못하신 탓에 많이 약해진 상태라고 하시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 가실 당시 원장님은 50대 중반이셨고 돌아오신 건 80대 중반이었으니까요. 저희 아들이 쓰는 방을 제외하고 서재처럼 쓰던 남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을 정리해 원장님이 지내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원장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내가 왜 미국에 안 있고 여기 이렇게 있나 싶지? 그러고는 그동안의 일을 아주 천천히 덤덤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대요. 보육원을 정리하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아들이 사는 미국에 가신 원장님은 생활이 어렵다는 아들의 말에 모든 재산을 나눠주셨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드셨다고 하셨어요. 어쨌거나 아들의 말처럼 보육원 아이들을 돌보느라 아들이 양보하고 참고 살아야 하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같이 생활하다 보니 다 똑같이 해주고 싶으셨고 차별하지 않으신 것이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한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컸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혼자 지내다 보니 그래도 어머니가 조금만 더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셨으면 제가 더 잘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애들에게 주시는 사랑보다 저에게 더 사랑을 주시는 게 맞잖아요. 아들의 그 말에 원장님은 마음이 아프셨답니다. 자신의 진심이 아들에게 닿지 못한 것이 자신이 잘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 생각하셨고 그때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내외가 바라는 대로 그곳에서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전해지리라 믿으면서요. 미국에서 태어난 손주를 돌보고 살림을 도맡아 하며 아들 내외를 도우셨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원장님에게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마치 일하는 아주머니처럼 느껴졌지만 언젠가는 마음이 닿겠지 싶어 참고 또 참으셨대요. 손주도 영어만 쓰려 하고 할머니를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언젠가 화목한 가족이 되리라 믿으며 늘 사랑으로 대하셨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서글퍼지기만 했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차린 식탁에 아들 내외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젓가락만 들었고 손주를 돌보는 일도 점점 당연한 일처럼 여겼다고 하셨어요. 하루는 손주가 감기에 걸려 같은 방에서 자며 밤새 간호하셨는데 다음날 며느리는 피곤한 원장님을 보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니, 그래도 애는 아프지 않게 좀 조심시키셨어야죠. 애가 밤새 뒤척였잖아요. 그 바람에 저도 잠을 설쳤고요. 많이 칭얼거리던데 왜 빨리 안 재우셔서 저희까지 깨우세요? 그 말에 원장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손주가 남긴 식판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셨답니다. 설거지를 하며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던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하셨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 걸까? 내가 원하던 삶이 이런 거였던가? 그렇게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답니다. 말을 꺼내면 원망처럼 들릴까? 속상한 마음도 억지로 삼키고 또 삼켰지만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틈에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의 친구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고 급하게 있는 재료로 식사를 차려 대접하셨다고 합니다. 다 먹은 뒤 친구들과 며느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원장님이 들으면 안 될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랍니다. 우리 집에 도우미 아주머니 계셔서 너무 편해요. 완전 무료라 더 좋답니다. 그 말에 친구들이 깔깔 웃더래요. 그 자리에 있던 원장님은 조용히 주방으로 몸을 피하셨고 그날 밤은 쪽잠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그토록 애타게 사랑을 주고 싶었던 아들, 그 아들의 가족에게서 자신의 자리는 편리함을 위한 존재로만 남아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한국에 다녀오자고 했답니다. 내가 한국에 오게 된 건 며느리 친척 결혼식 때문이었어. 오랜만에 다 같이 한국 한번 다녀오자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정말 그냥 여행인 줄 알았지. 옷도 몇 벌만 챙겨서 왔거든.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 날, 아들 부부는 잠깐 일 좀 보고 올게 하면서 원장님을 여인숙 앞에 내려줬다고 하셨습니다. 원장님의 짐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 옷은 얇은 봄옷 두어 벌 뿐이었고요. 당연히 곧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셨대요. 그런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눈치를 채셨다고 하셨어요. 아, 나를 여기 두고 간 거구나. 버린 거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원장님은 울지도 않으셨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대요.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졌다고, 더 이상 돌볼 수 없다고 그렇게 나를 두고 가더라. 손주 다 클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었나 봐. 그 말을 아내에게 전해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부들부들 떨며 목소리를 낮춰 말하는 아내의 손만 꼭 잡아주었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던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건 잘하셨는데 자식 가르치는 건 실패하신 거야. 우리들 돌보시느라 말이야. 너무 마음이 아파. 저는 그런 아내와 상의해서 원장님을 위해 확실히 저희 집에 거처를 마련해 드리자고 했습니다.
연로하신 데다 몸 상태도 안 좋으시니 혼자 계시기는 어려웠고, 무엇보다 아내에게는 어머님 같은 분이기도 하시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좋은 요양시설에 보내드리고 싶었지만 저희 형편상 그러기는 힘든 상태였기에 저희가 직접 모시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근거리에서 어른과 지내본 적은 없었지만 해보기로 마음먹었죠. 그 얘기를 저와 나눈 후 아내는 자연스럽게 보육원 동기들에게 원장님이 한국에 오신 사실을 알리며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은 보육원생 모두가 그리워하던 분이었기에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모두가 만나 뵙고 싶어 했답니다. 연락을 받은 보육원 동기들은 너도 나도 찾아뵙겠다며 성화를 부렸고 결국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정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원장님은 밝게 웃으셨어요. 고맙다. 이제 나이든 노인일 뿐인 나를 기억해주고 찾아주다니. 이후로 며칠간 아내의 전화는 원장님을 찾는 여러 보육원생들의 연락으로 불이 날 듯 울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와 자매처럼 지냈던 친구 민재라는 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외국에서 생활 중이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저희 결혼식 때도 여러 번 당부하며 전화를 바꿔가던 사이였기에 늦은 시간에 전화도 반가웠죠. 언니, 진짜 원장님이 한국에 계신다고요? 언니 집에? 그렇다니까. 지금 우리 집에 계셔. 그 말에 알겠다고 하던 민재는 며칠 안 돼 곧바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완이 좋아 사업을 시작했고 해외에서 성공한 기업가로 살고 있어 자주 오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원장님이 계시다는 말에 시간을 쪼개 달려온 것이죠. 안 그래도 없는 시간을 내서 온 터라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원장님을 보자마자 안기며 펑펑 울고는 어리광 부리듯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건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없었으면 전 어쩌면 지금 없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가진 걸로 그 은혜 꼭 갚겠습니다. 민재는 원장님의 상황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아내는 조금 민망해하면서도 성실하게 대답했죠. 지금 상태로는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하대. 집안에서 작은 부딪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전문적인 요양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들은 민재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요양시설을 샅샅이 찾아보더니 며칠 뒤에는 직접 몇 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언니, 형부,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서운하시죠? 저도 언니랑 형부가 누구보다 원장님 잘 모실 분들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원장님은 찾는 보육원생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다 언니랑 형부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잘 알기에 제가 대신해드리는 거예요. 원장님도 그게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민재가 내건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원장님 체면 구길 일 없어야 하고 모두가 자주 찾아뵐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원장님이 집 같다고 느끼실 수 있어야 하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찾기 위해 민재는 거의 2주 가까이 발품을 팔며 직접 뛰었고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부, 주말에 시간 좀 내실 수 있을까요? 원장님 모시고 갈 요양주택인데 직접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희 부부는 민재가 알려준 경기도 외곽에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그곳은 병원처럼 차가운 요양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나무 데크로 된 텐마루 옆엔 바람에 흔들리는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었죠. 실내는 따뜻하고 아늑했으며 무엇보다 병원 냄새가 나지 않은 게 참 좋았습니다. 병원보다는 여러 어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같은 느낌이었어요. 의료진들도 밝게 웃고 인사를 건네주셨고요.
게다가 저희 집에서도 멀지 않아 다른 원생들이 방문하기에도 접근성이 좋은 위치였습니다. 모든 조건이 만족스러웠죠. 민재가 문을 열고 보여준 방은 햇살이 잘 들었고 원목 가구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 대신 편안한 전동 침대가 있었고 TV도 설치되어 있었으며 벽에는 보육원 동기들의 사진을 걸 공간도 정성스럽게 마련되어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원장님을 그곳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장님도 그 요양주택을 둘러보시고 마음에 든다며 웃으셨어요. 처음에는 원장님께서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실까 걱정했지만 이사한 지 사흘 만에 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참 좋다. 병원이 아니고 꼭 집 같아. 내가 무슨 복으로 이런 좋은 곳에서 너희들을 보며 살게 된 건지 모르겠다. 그 한마디에 아내도 민재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해요. 원장님을 그렇게 모신 뒤 민재는 매일 아침 영상통화를 걸어 안부를 여쭙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뵙습니다. 외국에 나가서도 시간을 쪼개 부지런히 오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거리상 자주 찾아뵐 수 있었기에 원장님께서 외로움을 느끼실 틈도 없도록 늘 함께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함께하면서 무척 좋아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이 자란 아이라 원장님이 진짜 할머니처럼 느껴졌던 거죠. 원장님도 저희 아이를 손주처럼 아껴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원생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원장님을 뵈러 왔다더군요. 그러면서 조금씩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라며 기부도 하기 시작했답니다. 덕분에 병원은 무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민재가 미리 의료진들에게 부탁해준 덕분에 저도 그곳에서 방문하면서 재활치료를 받고 몸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허리 통증도 잦아들었고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게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무리하거나 오래 운전하면 안 되긴 하지만요. 그렇게 몸이 나아질 무렵 민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형부,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형부도 운전 그만두셨잖아요. 제가 요즘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하나 운영 중인데요. 거기서 강사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형부 경험이면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민지의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움직였습니다. 퇴직 후 허전함 속에 지내던 저에게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비록 다시 버스 운전대를 잡을 수는 없지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교통안전 강사로 아이들을 만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시작은 민지의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을 잘 모시겠다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그 마음 말이죠. 덕분에 원장님은 외롭고 쓸쓸했던 삶에서 벗어나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셨고 저 또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원장님을 뵈러 갔을 때 저에게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준호 씨가 버스에서 나를 발견해 준 게 내 인생의 마지막 복이 오려던 참이었나 봐요. 너무 고마워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원장님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버스에서 만난 원장님이 오히려 제게 복이 되어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원장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원장님과 제가 만난 그 종점은 저와 원장님의 마지막 정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접점에서 다시 시작된 인연이었죠. 그 인연을 통해 선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원장님을 통해 다시 배웠습니다. 이제 저에게 버스 운전대는 없지만 그 밤 이후로 제 삶은 다시 온기를 되찾았고요. 그 모든 것이 원장님께서 평생 베풀어 오신 사랑이 되돌아오는 길목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만남과 순간들이 마치 운명이 설계해 놓은 따뜻한 복선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한밤중 텅 빈 버스 안,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앉아 계시던 한 할머니를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여겼고, 그저 하룻밤 지붕 있는 곳에서 쉬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 아내의 어린 시절을 지켜준 유일한 보호자였고, 지친 노년의 끝자락에서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선의가 한 사람의 생을 되살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새 삶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원장님은 이제 노년의 외로움에서 벗어나 따뜻한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지내시고, 저는 퇴직 이후 방황하던 삶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통안전 강사라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는 마침내 오래전 헤어졌던 마음의 어머니와 다시 손을 맞잡을 수 있었죠. 버스 운전대를 잡지 않게 된 대신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종점이라 믿었던 곳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믿습니다. 그날 밤 버스 안에서의 그 짧은 인연이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었고, 그 기적 같은 이야기는 지금도 제 마음 안에서 조용히 깊이 울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나누세요. 그 사랑이 꼭 간절한 그 순간에 돌아온다더라고요. 저도 경험하고 있으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행복해지시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